조금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문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분노 조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잘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성이라는 걸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했네요. 제가 볼 때는 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첫째는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분노 조절을 하는 방법 그 상황이랑 또 하나는 그 분노가 갑자기 생겼을 때 대응하는 상황인데 평상시에 훈련을 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갑자기 분노가 왔을 때 통제하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 예시되는 방법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제 인지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인데,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분노가 왜 생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에 들어가서 의문과 탐구와 답변을 해 나가면 그냥 풀려요. 자, 분노가 왜 생깁니까? 자, 왜 생겨요?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무시당할 때. 네,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을 때. 안 됐을 때. 네, 또. 남들하고 관계에서 분노가 생길 때. 어떤 관계 때? 내가 무시당할 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모든, 마이크 오프닝 부탁합니다. 그, 이어폰을 꼭 껴주세요. 이어폰을 끼면 마이크를 켜도, 여러분 이어폰을 끼면 마이크를 켜도 이 삑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꼭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손해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죠,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손해를 입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를 입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화가 안 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자, 첫째는요. 내가 상처 입은 것이 비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처 입을 때는 항상 나만 상처 입나요? 상대방도 상처를 입나요? 대부분 서로 이 갈등 관계가 생기면 대부분 같이 입어요. 한 사람은 기분 좋아서 아주 한 사람 상처 이건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이 지멋대로 하니까 지는 전혀 아픈 게 없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 둘 해결해 봅시다. 첫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손가락이 잘리고 한 사람은 손이 비었어. 손 비어가지고 아파하다가 옆에 손가락 잘린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미안해서 내가 이러자고 저 사람 도와야 되잖아요. 상처란 비교적 관계에서는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손의 개념이 바뀌어요. 만약 두 사람 간에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미안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팩트 파악이라고 해요. 팩트 파악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손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더 많이 입은 걸로 우리는 또 이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다른 경우겠지만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이거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하죠. 내가 더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이제 판단이 됐어요. 상처를 내가 더 많이 입었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이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얻을 때는 내가 잘못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오나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용서해야 저 사람이 오나요? 내가 용서해야 오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잘못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괜찮아. 이렇게 여유롭게 용서하면서 들어가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을 입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는 사람을 얻는 기회, 즉 손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손해받아서 화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상관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힘든데 저놈 혼자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는, 즐기는 중인 것 같이 보이는 거. 이런 경우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길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도 없는 나를 괴롭히고 즐거워하고 있는 저 모습은 지금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의 저런 태도는 나에게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배척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싫어하게 돼요. 벌중 누구실까요? 잠은 깨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소외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소외벌이죠. 소외는 사람들 간의 소외가 있지만 대중의 소외가 있고, 국가의 소외는 이제 추방이고, 지구촌의 소외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소외는 지옥이거든. 결국은 소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소외의 마지막 감정이 무시받았다는 수치감이에요. 그리고 수치감이 마지막 자살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힘든 감정이 바로 소외 감정이에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리는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불쌍하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게 해서 분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 손해가 결국 내가 예측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렇죠. 그럼 역량의 문제죠. 네. 결국 내가 손해를 입게 된 이유는 부적절한 거래,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예측,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입게 된 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사업에서 예측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손해. 예, 더 큰 손실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손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사업은 나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든. 사업에서 실패하고 남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상종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손해를 내가 입었어. 그러면 이것은 나 때문이에요. 즉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그러면 나는 그거를 뭘로 봐요? 역량 개발의 기회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어떤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나를 성장하는 기회, 그 사람을 얻는 기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실을 파악해서 내가 더 손실을 적게 입은 기회 등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 감정이란 간단합니다. 내가 손실을 더 입지 않았다. 내가 손해본 것처럼 여겨진 것이 사실은 내게는 기회였다. 내게는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의 기회였다. 이렇게.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게 팩트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분노 조절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기회입니다.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네. 대한항공 갑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지탄을 받, 그렇죠. 예.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 형식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까지 오는 중간에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 있죠. 실직을 예. 부당하게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그룹의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미 실직을 당했다고 봤을 때 이미 손실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직 당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역량적 관점에서 봤다면 실직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대표들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적절하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실직을 당한 사람이 당한 결과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본인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실직시켰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이 갈등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돼서 실직까지 일어나기까지 이게 그냥 어느 한날에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파괴들어서 분석을 해본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과 야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이 그런 행동을 규제하면서 적절한 선을 갈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면 이제 그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단체 행동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힘을 모아서 노사 관계라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 분노 조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관계적 요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이럴 때는 화를 못 내요. 일제 치하에서 일본군이 자식을 잡아가면서 총칼을 겨누고 있을 때 화를 못 내죠. 울죠. 예.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화를 낼 수 없을 때는 인간은 슬픔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강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짜로 깡패 앞에서 한번 화내 보실래요? 네. 그 화낸다라는 것은 내가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목숨 걸고 하는 분노.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이건 이제 화라고 하지 않고 정의감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감정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살아오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인지적 관점. 근데 인지적 관점이 좋은 거는 상황을 이해를 하거나 아까처럼 기회로 여기거나 어떤 스스로가 달인이 돼. 그 상황을 더 좋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손해를 스스로 끌어안게 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습관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습관적으로 자제를 하는 거죠. 체념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는, 장애인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인 자제감은 정말로 정의의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를 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어요. 근데 인지적 관점에서의 자제는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을 때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네. 의식 관리에 한참 들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팩트, 의도, 사실, 이 팩트, 의도, 책임이 분노를 없애버려요. 아예 분노가 안 나오게 책임지는데 무슨 분노가 있어요? 책임을 지는데 무슨 화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실을 봤어야, 손실을 봤다고 느낀 사람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화병이라는 거 있죠. 손실을 봤는데 참는 거. 이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인지적 관점은 손실을 본 게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손실 본 게 없어. 아, 이건 기회야. 사람 얻는 기회고. 이건 내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고.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손실을 잊고 화를 참아. 이게 화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적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화병 아니면 무력감. 네. 무력감은 좌절, 수치감으로 들어가고, 화병은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그게 몸으로 화가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훈련 같은 데 가면 막 그 화병 쌓인 사람들한테 막 거기 베개를 갖고 막 팽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도 그 대전에서 합의람에서 그 하거든요. 폐로 이렇게 하는데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상담 심리에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그게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해석이 안 된 사람은 그거라도 이제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적으로,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말 그렇겠구나. 다 이해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국회의원들 막 국회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세금 주니까 지금 저기서 저짓거리 하라고 저래 놨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지금 내가 이제부터 이 얘기한 거 들어보시고 이후로는 국회의원 싸우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보통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싸우면요, 첫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거나 한쪽에 어떤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싸워요. 두 번째는 자기 이권에 문제가 있어서 싸워요. 그렇죠? 근데 싸울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잘못을 끌어내서 싸워. 맞죠? 예. 이권이 걸리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항상 상대방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 그래서 얻은 게 어때요? 전두환 5천억 찾아냈지. 노태우 돈 찾아냈지. 지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저는 싸우면 항상 저 뭐 있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 뭐가 있구나.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 둘이 야합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결국 저는 국회의원들이 싸우면 그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워요. 이거 뭐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뒤에 뭐가 있더라고. 예, 숨겨진 게 있어. 우리는 모르는 지들끼리 의사결정 안 해. 근데 야합이 안 된 거야, 그게. 야합이 된 건 지금 우리가 몰라. 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싸우면 어때, 느낌이? 이제 뭔가 있구나. 좀 더 싸워. 그러려고 돈 줬잖아. 지금 어때요? 정보가, 어떤 정보가 가냐에 따라서 그 기분 나쁜 게, 그죠? 야, 이건 기회로 보이는 거죠. 자, 어떤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팩트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국회의원 싸운 거 보고 화가 났어. 그거는 표면적인 거였죠.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팩트를 보고 나니까 싸우는 건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네. 어때요? 자, 하는 얘기만 더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떤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갔는데 그 복지원이 너무 어려워요. 복지기관이. 그래서 급여를 주는데 급여가 적자 보면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공무원 급여니까 뭐 받는 거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
복지기관에 쓰도록 이렇게 다시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매월 나오는 걸 기부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 우리 복지사님 천사에, 천사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붕붕 띄우다 보니까 옆집 복지관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 옆집에서는 지 월급도 받다 바치는데 얘는 꼭꼭 받아먹고 하면서 막 비교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얘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솔직히. 욕을 이제 먹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두 상황에서 A 복지관과 B 복지관이에요. 자, A 복지관의 천사 같은 사람은 A 복지관의 천사 같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B 복지관의 사람이 그 욕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다. 난감하죠? 네. 사실 이 상황은 A 복지사가 천사 같은 일은 했지만 사실은 한 단계를 더 생각했더라면 B 복지사야 뭐 가만히 있다가 뭐 한 방 맞은 꼴이니까 어쩌다 치더라도 A 복지사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 예산 늘려. 응? 예산 늘려가세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첫 번째. 익명으로. 그렇죠. 익명이죠. 익명은 뒤로 가서 훨씬 더 인정을 받아. 욕도 안 먹어. 예, 익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가 복지관이 어렵잖아요. 한 달에 받은 300만 원을 가져다가 돈 나오는 기관이 어디예요? 상위 부서잖아요. 상위 보건복지부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가지고 이 300만 원 가지고 로비를 했더라면 한 6개월 안에 이거 다 먹여 살리고 남아요. 300만 원 가지고 로비를 했더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사가 돈을 쓰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날 여파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가지고 광주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 지나가는데 광주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저쪽이래. 그러니까 광주라고 써있더라고. 진짜 탔지? 그때는 돈 주고 바로 탔대, 옛날에. 타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경기도 광주 와야 되는 거야. 저는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물은 내가 잘못이에요? 답한 거기 안에 있던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답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물은 내가 잘못이에요? 물을 잘못. 네. 왜요? 전라도 건드라는. 난 몰랐거든. 경기도 광주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러면 이제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예? 모르는 것도 잘못이고. 모르는 것도 잘못. 근데 가르쳐준 사람도 그거밖에 몰랐어.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준 사람? 그 사람은 경정을 찍어놓는. 그래서 경력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묻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 묻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나한테 있었거든. 최소한 나는 그 직원한테 물었어야 돼. 미국인한테 그런 게 무슨 똑같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인 분석을 하고 나면 진짜 우리가 감정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가 있어요. 제가 광주에 살 때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온다고 비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내려간다고 해서 그러시냐고 오시라고 광주까지 구문득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 한 3시간쯤 지났는데 지금 어디시냐고 그래요. 2시간 지났나? 아무튼 그러다가 그 어디라고 했는데 동네가 바로 옆에 송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송정이라고 했는가? 아무튼 그 기억했는데 바로 옆이었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나 또 안 와.
그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송정이니까 근처로 했으니까 했는데 한참 이제 하다 보니까 경기 어디 송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 맞네 그러면 그때 송정이었어 선생님. 경기 송정에서 헤매고 있고 나는 경기 광주 송정. 와 정말 아주 대박이었어 대박.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황당한 얘기이긴 하지만 감정을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까 말한 대로 팩트 분석, 의도 분석, 책임 분석을 잘하면 감정을 조율할 수 있다. 예, 이 얘기입니다.